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처음 시작하면은 저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을 다 죽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불평등을 만들고 유지하는 권력 구조를 먼저 인식하고, 근데 이거를 인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그걸 저항하는 거, 인권을 저항하고 성평등을 저항하고 장애인 인권을 외치고 투쟁하면 저항하는 사람들 많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인식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권력을 뒤집고 평등 세상을 만드는 실천을 개인적인 실천과 사회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비정상인 존재를 만들어야만 내가 정상성을 획득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비정상이야 라고 만들 때 그들에게 배제와 차별적인 세상을 만들어도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고 어쩔 수 없는 일이 되는 거니까. 비정상이고 열등한 사람은 차별과 착취와 배제를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에 사회적 자원에 접근성을 가지더라도 그것은 아무 문제 없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들은 계급을 유지합니다. 사회, 정치, 계급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가부장제, 비장애인 중심주의 같은 체제가 계속 유지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생명 중심의, 돌봄 중심의 사회로 이제는 완전히 체제 전환을 해야 한다. 지금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 가부장제 체제, 비장애인 중심주의 체제 같은 체제는 이미 수명을 다한 지 오래고 모든 사람들과 생명을 죽이고 있다. 그래서 체제 전환, 전복, 변혁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정치, 체제, 선거제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기득권들과 자본 기득권들이 무너져야 우리가 원하는 변화들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고 빠르게 이 사회 체제 자체를 바꿀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기후위기 얘기를 해보면 올해 봄에 눈을 뚫고 나오는 동백부터 시작해서 매화,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까지 동시에 목격을 하게 됐던 지역도 있습니다. 빨간색부터 분홍색, 노란색, 흰색 아주 예뻤으나 예쁜 게 다가 아니죠. 벌들이 죽고 꽃을 다음부터 필 수 없고 곡식을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벌들이 사라지게 되는 현상을 이미 많이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경험하고 있고 더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식량이 없어질 건데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식량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이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은 언제나 돈만 있으면 식량을 수입해 올 수 있는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앞으로 식량이 점점 더 없어지는 세상에서는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식량을 팔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럼 우리는 뭐 돈을 뜯어먹고 살 거 아니겠죠. 반도체 뜯어먹고 살 거 아니겠죠. 이제 사람이 식량이 없어서 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물이 없어서 죽게 되는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에 우리 살게 될 거고 한국은 그중에서도 식량과 물 때문에 가장 취약한 상황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될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예측들이 이미 과학자들은 하고 있죠. 그래서 식량 안보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학자들과 활동가들과 농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정치와 자본가들, 이 제도권 내의 권력자들은 지금의 체제를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이야기입니다. 광주, 전라도에 30년 만에 제한급수, 위기감, 고조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1월에 나왔던 뉴스고요. 4월 달에는 그나마 조금의 단비 덕분에 제한급수는 피했다. 그냥 각자 조금씩 물을 아껴 쓰면서 버틸 수 있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은 광주에서는 이랬던 거지만 보길도, 완도 이런 곳들은 제한급수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1년 넘게씩 하고 있었고요. 지난주에 5월 4일, 5일, 6일 폭우가 엄청 내렸었죠.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비 피해도 물 피해도 있었지만 보길도 같은 경우에는 전남의 섬 지역의 완도에 이제 가까운 섬인데 보길도 같은 경우에는 1년 2개월 만에 제한급수가 처음으로 해지됐고요. 완도 같은 경우도 188일 만에 제한급수가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제 더 이상 가뭄이나 물 부족의 안전한 국가가 아니고 이미 이런 지역들이 있다. 얼마 전에 제가 살고 있는 빌라가 수도가 터졌나 봐요. 그래서 3일 동안 물이 안 나왔는데 그 터진데도 몰라가지고 찾느라고 3일 동안 물이 안 나오니까 진짜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뭐 광주가 이렇다더라 이런 게 몸으로 와닿지 않다가 3일만 물이 안 나와도 알겠더라고요.
물이 안 나오는 세상 제한급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잠깐 얘기했다면 바닷속에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보면 산호들이 다 죽고 있습니다. 이 백화현상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산호는 물살이들의 먹이이기도 하고 약초이기도 하고 집이기도 하고 쉴 곳이기도 합니다. 산호들이 이렇게 다 죽으면 물살이들이 다 죽는다고 봐야 하고, 물살이들이 다 죽으면 바다는 죽는 것이고 인간도 죽는 것이다 라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를 다 죽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남획. 인간이 필요 이상으로 물살이들을 잡아서 먹고 있고 죽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잡고 싶어하는 물살이 이외에도 다른 물살이들도 다 잡아서 필요한 물살이가 아닌 경우는 그냥 다 죽어도 바다에 버립니다. 그물과 같은 어업용품들과 함께 버리죠. 물살이가 없어지는 지역들 있잖아요. 남획이나 어업 쓰레기나 산호와 수온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물살이가 없어지고 죽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섬나라들입니다. 바닷물로 인해서 농사가 되지 않아서 물살이가 유일한 식량인 곳이 있습니다. 근데 물살이가 더 이상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주 큰 나라들에서 큰 배를 타고 남획을 해가고 막 깡그리로 막 땅끝까지 다 잡아가고 하니까 물살이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박쥐를 먹는다든지 하는 야생동물을 먹거나 접점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코로나, 우리가 코비드-19 바이러스를 코로나라고 불렀었는데 이런 것들 다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동물의 병을 인간이 공유하게 되는 현상들이죠. 더 많이 감염병들이 생길 거고 앞으로 코로나도 뭐 2년 주기, 1년 주기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 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영구 동토층이라고 인류가 살아있었던 역사 동안 거의 녹지 않는, 한 번도 녹은 적이 없는 그 땅이 녹고 있습니다. 이미 녹았습니다. 거기에서 열카르스트라는 연못이 생성되는데 거기서 메탄가스라고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가 뽀글뽀글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탄가스가 나오는 것이 엄청난 기후위기의 징조인데 이미 이렇게 나오는 메탄가스는 더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지구를 뜨겁게 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땅이 얼어 있었는데 이제 연못이 되고 흙이 드러난다 했잖아요. 고대 생명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늑대개 같은 경우에 그냥 털도 상하지 않은 채로 늑대개도 나왔고요. 맘모스 같은 것 뼈도 뭐 발견되고 하는데 과거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던 그런 독감 바이러스도 발견되고 과거의 고대 바이러스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기후위기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은 어떠냐? 장애인 인권 선생님들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취약하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더 취약한데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취약하고 감염병 상황에서도 취약합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뭐냐? 해결 방법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히 뭔가 더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설 문제 해결해야죠. 탈시설 사회로 가야 됩니다. 장애인 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설도 양육원 같은 곳도 어린이 청소년이 수백 명씩 있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광역시에 갔는데 그 광역시에 양육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청소년이 수백 명 살고 있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돈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청소년들이 그 어린이들이 그곳을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어떤 장애인 시설처럼 감옥으로 여겨질까요? 그리고 시설 문제는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죽는지 혹시 아세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우리는 다 시설에서 죽습니다. 병원이죠. 요양병원, 요양시설 또는 병원 등등에서 죽습니다.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 몇 달, 어떤 사람 몇 년. 그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70%에서 80%까지 우리는 다 시설에서 죽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 시설에서 죽어야 되죠? 가족들이 우리 돌봄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 일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럼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탈시설 운동에서 주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24시간 돌봄 체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노인이 되면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됩니다. 돌봄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족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사회가, 공동체가 함께 하는 돌봄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 집에서 자고 먹고 자고 하면서 친구도 만나고 외출도 할 수 있으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시설 사회는 나를 위한 사회인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사람답게, 인간답게, 존엄하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사회가 나를 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청도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폐쇄병동의 사례들 들어보셨을 거고,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적인 태도 아실 겁니다. 이동권 시위부터 해서 많은 것들 선생님들 당연히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거, 이동, 교육, 의료, 보건, 노동, 취미, 운동, 노후까지 장애인이 모두 비장애인과 차이 없이, 배제 없이, 차별 없이 지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만이 방법이다. 교육 문제 해결해야죠. 통합교육 해야 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가 함께,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교실, 교육 문화 만들어야 됩니다. 선생님들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든다 합니다. 그래서 교사를 안 뽑겠다고 하고 발령을 안 내줍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학생 수를 줄여가고 교사 수는 늘려야 됩니다. 지금 30명이다? 20명, 15명 한반으로 가야 되고 교사는 1명에서 2명, 3명 점점 늘려야 됩니다. 통역할 수 있는 교사도 우리 반에 있고 장애인 지원도 할 수 있는 교사도 있고 상담 교사도 있고 우리 반마다 담임 교사가 그렇게 서너 명씩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게 좋은 거죠. 근데 왜 교사를 무조건 1명으로 해야 된다고 학생 수는 줄어드니까 교사를 안 뽑죠? 그 누구 중심이에요? 돈 중심이라는 겁니다. 돈 중심. 그래서 교육은 통합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고 돈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절대 대입 중심, 수능 중심은 이제는 끝나야 됩니다. 대학교 필요 없는 사회 만들려면 결국에 노동 문제죠. 누구나 사람답게 일하고 사람답게 돈 벌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 그래서 교육 문제는 사실 노동 문제와 연결돼 있고 장애인 문제와 연결돼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빈곤 문제 해결해야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통념은 개인 문제라는 거죠. 공정.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시험 잘 쳐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기업 가가지고 돈 많이 벌면 된다. 근데 그거 안 했으면 게으른 네 문제다. 이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빈곤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다. 사회 문제라는 건 무슨 뜻이죠? 해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빈곤은 해결 가능하다. 빈곤 없는 사회 만들 수 있다. 보편복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정책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국가의 목적이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에 맞춰서 보편복지를 하고 선별복지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선별복지는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보편복지를 하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더 안 만들어져 있다면 선별복지를 특별히 더 할 수는 있지만 보편복지를 하면서 선별복지를 해야지 보편복지는 없는데 선별복지만 하는 것은 시혜적이고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사람을 구할 수 없는 복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장애인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최저임금은 인상돼야 되고 기본소득이 지급돼야 되고요. 선생님들 장애인도 이주민도 청소년들도 모두 다 기본소득도 있고 최저임금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임금이 오를까 안 오를까요? 오르겠죠.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임금이 오르면 우리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거죠. 아니 장애인들 기본소득 어떻게 줘? 최저임금 장애인들 어떻게 줘? 느린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 중심으로 생각하고 고용주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되게 자본가 마인드를 장착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사장님이야. 내가 회장님이야. CEO 마인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 노동과 빈곤 문제, 자본주의 문제와 굉장히 직결돼 있다. 그렇다고 돈을 그냥 달라라는 것을 장애인들 원하는 거 아닙니다. 인권활동가들 원하는 거 아닙니다. 일자리 원합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 공공노동 모두가 교육받고 모두가 일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친교도 하고 사람 만나고 연애도 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겁니다. 기후부정의 얘기를 하면 국가 간, 대륙 간의 기후부정의, 국가 내에서의 지역 간의 기후부정의, 그리고 소득 간의 기후부정의, 그리고 세대 간의 기후부정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장애인의 처한 상황을 얘기하면 정체성 간의 기후부정의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후위기를 만든 사람들과 기후위기에 더 빠르게 더 위험하게 직면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게 이 부정의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의의 문제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거 정의의 문제다. 공평과 평등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란 권력에 의한 불평등, 착취, 폭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기후정의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더 심한 피해를 더 먼저 당하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기후 적응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시기에 와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티핑 포인트가 지났다.
더 이상 회복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응을 하고 살아야 되고 위기 상황에 직면해도 탄력성이 있어서 회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들 근데 빈곤층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더 잘 적응하고 탄력성이 높겠습니까? 부자들이 더 잘 적응하고 탄력성이 높겠습니까? 반지하 사는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탄력성이 높겠습니까? 홍수가 오면 탄력됩니까? 산불 피해 맞으면 탄력성 있습니까? 수어 없는 뉴스를 보는데 산불이 우리 집 옆에서 나는데 탄력성 이런 거 있습니까? 그냥 생명이 끊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무줄처럼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끈이 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제와 차별 없이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수많은 것들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그 다음에 표준의 몸을 규정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누가 중심이죠? 남성이 중심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중심이죠? 돈이 중심이죠. 그럼 돈 많은 남자가 우리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표준의 몸은 뭐예요? 장애가 없고 질병이 없어야 돼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이 사회가 좋아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가부장제 사회가 좋아요. 왜요? 오랫동안 일시킬 수 있는. 다르게 말하면 자유롭게 착취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야근을 아무리 시켜도 돼. 왜냐하면 돌봄 노동에서 해방돼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은 돌봄 노동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 야근을 시켜도 돼요. 철야를 해도 돼요. 밤새 술 먹어도 돼요. 2시, 3시까지 술 먹고 아침 7시에 또 로보캅처럼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거야. 누가요? 사장님들이 좋은 거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뒤집어서 그 어떤 배제도 착취도 차별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내가 저 정상과 기준과 표준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정상과 기준과 표준을 만드는 권력을 허물어야 될 것이냐? 그것에 우리의 목표를 두자라는 겁니다. 다시 처음에 보여드렸던 결론 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뒤집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체제 전환, 체제 전복, 체제 변혁의 시간이다. 그러려면 인간과 생명, 돌봄 중심의 사회가 돼야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키워드는 이거죠. 평등, 생명, 공존, 돌봄입니다. 돌봄은 그냥 집에서 돌봄 노동이나 가사 노동 정도의 돌봄이 아니라 그거를 포함하지만 저는 더 넓은 개념의 돌봄을 우리 사회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만 돌보고 내 친구만 돌보고 내가 아는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두를 돌보는, 서로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람답게 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아끼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도요. 그래서 그러한 돌봄 사회 만들 수 있을 때 우리가 공존과 생명의 평등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화면인데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접근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향식 접근과 하향식 접근입니다. 상향식 접근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들의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향식 접근은 법과 제도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상향식 접근은 우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공부하고 우리들이 으쌰으쌰 하는 거죠. 그래서 침묵은 절대 안 됩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침묵은 사람을 죽인다. 뭔가 내가 말할 때 불편함이 늘어나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 같아도 말해야 된다. 치열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불편함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권력을 지지하고 지탱해서는 안 된다. 반자본주의, 반비장애인 중심주의 사회, 반가부장제, 그리고 반양당제까지. 양당제를 허물어야 저 법과 제도의 변화 있죠. 저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두 정당이 야당했다, 여당했다, 야당했다, 여당했다 하는 세상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정치체계,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평등의 세상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